북한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북한 권력 2인자 김여정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평양 특각 지하 주차장에서 폭발이 일어났고 폭발 후 단 18분 만에 그녀는 전산망에서 처리 완료로 기록됐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이 충격적인 사건. 과연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김여정입니다. 그리고 나는 2번 죽을 뻔했습니다. 2023년 3월 14일 새벽 평양 특각 지하 주차장에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그날 밤 저는 죽었어야 했습니다. 누군가는 제가 죽기를 원했고 실제로 그렇게 기록했으니까요. 그날 저는 밤늦게까지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에서는 밤 11시, 12시까지 회의하는 게 흔한 일입니다. 지도부 회의라면 더더욱 그렇죠.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시계를 보니 밤 1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전용 차량이 있는 곳까지는 엘리베이터에서 한 20m쯤 걸어야 했습니다. 그날따라 구두 굽이 발에 안 맞아서 걸음이 느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불편한 구두가 제 목숨을 구한 겁니다. 차량이 보이는 곳까지 왔을 때였습니다. 제 비서가 먼저 차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그 뒤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엄청난 폭음이 들렸습니다. 쾅! 귀가 멍해지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폭발이었습니다. 제 차량 바로 옆에 세워져 있던 검은색 승용차가 폭발한 겁니다. 충격으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연기와 불꽃, 그리고 비명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제 비서는 쓰러져 있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차량 옆에 있던 경호원 2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폭발 지점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큰 부상 없이 살아났습니다. 단 몇 초 늦게 도착했다는 이유만으로요. 특각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경비대가 달려왔고 의료진이 왔고 소방대원들이 불을 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제 옆에서 함께 일하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저와 똑같이 회의에 참석했고 저와 똑같이 퇴근하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습니다. 11살 딸과 8살 아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자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죽을 뻔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하나의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 저를 죽이려 했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18분 후 저는 또 한 번 죽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말이죠. 특각 전산망에서 제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제 직책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던 모든 권한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인원 처리 완료. 나는 북한에서 권력 2인자라고 불리던 사람입니다. 그런 내가 이렇게 한 줄로 정리되다니. 살아있는 사람을 처리 완료라고 적어놓다니.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소용없다는 것을. 그들이 다시 올 거라는 것을요. 병원에서 이틀을 보냈습니다. 겉으로는 치료였지만 사실은 감시였습니다. 이틀째 밤, 병실 컴퓨터로 특각 전산망에 접속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실패. 다시 입력했습니다. 로그인 실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비상관리자 계정으로 우회 접속했습니다. 30분쯤 걸렸습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인사 기록부에도 직책 명단에도 없었습니다. 20년 넘게 일했던 모든 기록이 증발한 겁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열었을 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거기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특별 인원 김여정. 처리 완료. 시각 0시 40분. 폭발이 일어난 시각이 0시 22분이었습니다. 18분 후에 저는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겁니다. 제가 아직 숨을 쉬고 있는데 말이죠.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암살이 아니라는 것을. 아주 높은 곳에서 내려진 명령이라는 것을. 사흘째 되던 날 특각으로 복귀하라는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함정이라는 것을요. 특각 3층 복도를 걷고 있을 때였습니다. 경호원 2명이 앞뒤로 저를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앞에 선 사람은 박철수. 저와 10년 넘게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믿던 사람이었죠. 갑자기 박철수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봤습니다. 그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엔 망설임도 미안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결의만 있었습니다. 탕!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뒤에 있던 경호원이 저를 밀쳐냈기 때문입니다. 그가 대신 총을 맞았습니다.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이름도 제대로 기억나지 않을 만큼 최근에 배치된 사람이었죠.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는 걸 봤습니다. 복도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저는 비상계단으로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안사실이지만 박철수의 신분증이 현장에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신분증 뒷면엔 제 이름이 볼펜으로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표적 확인 메모처럼 말이죠. 명백한 메시지였습니다. 내가 믿던 사람도 우리 편이라는,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다는. 그날 밤 저는 특각 지하 창고에 숨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손으로 심장을 쓸어내렸습니다. 밖에서는 저를 찾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11살 딸과 8살 아들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분노였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생존 본능이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그래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총격 사건 직후 저는 비상계단을 타고 특각 2층 비밀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이곳은 지도부만 아는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고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시간이었습니다. 특각 안에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다시 올 겁니다. 제가 아무리 북한 2인자였다 한들 이미 죽은 사람으로 기록된 이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위험이었습니다. 국경을 넘어야 했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11살 딸 서연이와 8살 아들 준혁이. 두 아이는 지금 집에서 자고 있을 겁니다. 제가 떠나면 아이들은 반역자의 자식이 됩니다. 숙청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서 죽으면 아이들도 어차피 끝입니다. 살아야 합니다. 살아서 진실을 밝혀야 아이들도 삽니다. 저는 회의실 비밀 금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비상용 현금과 가짜 신분증이 있었습니다. 지도부 탈출용 물품이었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 전속 비서 최진아였습니다. 15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2시간 후 최진아가 왔습니다. 저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은 제가 지키겠습니다. 부장님은 떠나십시오. 최진아는 가방을 건넸습니다. 옷가지와 음식, 중국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밤 11시 차를 타고 아이들 학교로 향했습니다. 학교 담벼락 앞에서 차를 세웠습니다. 담 너머로 어두운 운동장이 보였습니다. 최진아가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서연아, 준혁아, 엄마야. 엄마는 지금 너희를 두고 멀리 떠나야 해. 정말 미안해.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건 너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살아야 너희도 살 수 있어. 엄마가 반드시 살아서 진실을 밝힐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꼭 살아남아라. 이모한테 잘 부탁한다고 전해. 엄마가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녹음을 멈추고 녹음기를 최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차는 특각 북쪽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엔 지도부 비상 탈출용 트럭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저는 트럭 화물칸 속 비밀 공간에 올랐습니다. 좁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가 살아야 너희도 산다. 트럭 문이 닫혔습니다. 시동이 걸렸습니다. 국경을 향한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트럭은 평양을 빠져나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화물칸 속 비밀 공간은 어둡고 좁았습니다. 저는 손목시계의 야광을 보며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1시였습니다. 최진아가 설명했던 계획이 떠올랐습니다. 트럭은 세 대였습니다. 각각 다른 시간에 출발해서 다른 루트로 국경을 향합니다. 1번 트럭은 신의주 방향, 2번 트럭은 회령 방향, 3번 트럭은 무산 방향. 제가 탄 것은 3번 트럭이었습니다. 추격조를 분산시키기 위한 작전이었습니다. 세 대 모두 비슷한 여성이 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들은 어느 트럭에 제가 있는지 알 수 없을 겁니다. 새벽 3시쯤 트럭이 갑자기 속도를 높였습니다.
운전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격조가 움직입니다. 1번 트럭 위치가 노출됐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1번 트럭에도 저를 대신할 사람이 타고 있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운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1번 트럭, 신의주 남쪽 20km 지점에서 폭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누군가 죽었습니다. 저를 살리기 위해서 말이죠. 새벽 5시,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트럭이 회령 인근에서 포위됐습니다.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트럭도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추격조가 3번 트럭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치를 추적 중입니다. 운전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트럭은 더 빨리 달렸습니다. 비포장도로로 접어들자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국경까지 50km입니다. 하지만 추격조가 30km 뒤에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시간 싸움이었습니다. 국경에 먼저 도착하느냐, 추격조에 잡히느냐. 트럭은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더 험한 길이었지만 추격조를 따돌릴 수 있는 루트였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국경까지 20km, 추격조는 25km 뒤, 간격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평양에서 국경전 지역에 봉쇄령이 내려졌습니다. 모든 검문소가 최고 경계 상태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1번과 2번 트럭 사람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저는 반드시 살아야 했습니다. 국경까지 10km, 추격조는 15km 뒤, 마지막 승부였습니다. 국경까지 5km, 추격조는 8km 뒤, 트럭이 멈춰 섰습니다. 운전사가 말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걸어가셔야 합니다. 국경 검문소를 정면으로 통과할 순 없습니다. 저는 화물칸에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주변은 산과 숲이었습니다. 운전사가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 길로 3km 가면 밀수업자 루트가 나옵니다. 거기서 중국인 브로커를 만날 겁니다. 고맙네. 저는 산길을 걸었습니다. 1시간쯤 걸었을까요? 숲 사이로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만강이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김 부장인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옷 갈아입으시오. 중국 농민복이요. 저는 준비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남루한 작업복이었습니다. 머리도 헝클어뜨렸습니다. 북한 2인자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브로커가 작은 배를 가리켰습니다. 강을 건너야 하오. 북한 초소가 500m 저쪽에 있소. 조용히 가야 하오. 배에 올랐습니다. 브로커가 노를 저었습니다. 물소리만 조용히 들렸습니다. 강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북한 쪽에서 탐조등이 하늘을 훑었습니다. 저는 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움직이지 마시오. 탐조등이 우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빛이 강물 위를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빛이 지나갔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노를 저었습니다. 10분쯤 더 갔을까요? 중국 땅에 닿았습니다. 저는 땅을 밟았습니다. 북한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은 없었습니다. 여기도 안전하지 않았으니까요. 브로커가 앞장섰습니다. 어두운 마을 길을 걸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간판에 한글이 보였습니다. 작은 집 앞에서 멈췄습니다. 브로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50대쯤 되는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들어오세요. 저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작고 낡았지만 따뜻했습니다. 아주머니가 물과 빵을 내왔습니다. 여기서 이틀 쉬세요. 그 다음 한국 분들이 데리러 올 겁니다. 저는 빵을 먹으며 물었습니다. 북한에서 추격대가 넘어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중국 공안도 조심해야 해요. 탈북자 잡으면 북으로 보내거든요. 그러니 밖에 절대 나가지 마세요. 저는 창문 너머를 봤습니다. 여기도 감옥이었습니다. 다만 살아있다는 것만 다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누워서 잤습니다. 하지만 꿈속에선 계속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추격조가 쫓아오고 서연이와 준혁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깼을 때 온몸이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그러면 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단동에서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조선족 여관에 숨어 지냈습니다. 밖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북한 정보원들이 단동 곳곳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조선족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움직이셔야 합니다. 여기도 위험해졌습니다. 북한이 중국 공안에 공식 수배를 요청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심양입니다. 거기서 한국 선교사를 만나십시오. 그날 밤 저는 다시 차에 올랐습니다. 심양까지 4시간이 걸렸습니다. 심양의 한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이었습니다. 5층까지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세요. 한국 선교사였습니다. 20년 넘게 탈북자들을 도와왔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북한이 미친 듯이 찾고 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한 달은 걸릴 겁니다. 그때까지 여기 숨어 계십시오. 한 달. 긴 시간이었습니다. 심양에서의 한 달은 지옥 같았습니다. 좁은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창문도 열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습니다. 박철수가 총을 겨누는 꿈, 아이들이 울부짖는 꿈. 가장 힘든 건 아이들 소식을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한 달이 지나고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내일 베이징으로 출발합니다. 거기서 제3국으로 갑니다. 제3국이요. 동남아시아입니다. 거기 한국 영사관에서 보호받으실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기차를 탔습니다. 베이징까지 7시간이었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광활한 중국 대륙이 펼쳐졌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습니다. 서연이와 준혁이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꼭 살아서 너희를 지킬게.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또 다른 조선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를 호텔로 데려갔습니다. 이틀 후 비행기를 탑니다. 그때까지 여기서 기다리십시오. 이틀. 마지막 이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틀이 가장 위험했습니다. 베이징은 북한 대사관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숨죽이며 기다렸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심장이 뛰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이제 갑니다. 공항으로. 드디어였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저는 중국인 행세를 하며 선교사를 따라갔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했습니다. 담당자가 제 가짜 여권을 봤습니다.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였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동남아시아행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중국 땅이 멀어졌습니다. 4시간 후 동남아시아에 도착했습니다. 습하고 더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 영사관 앞에 섰습니다. 태극기가 바람에 날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깃발이었지만 묘하게 익숙했습니다. 영사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이 저를 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한국 외교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이름은 말할 수 없습니다. 외교관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탈북자시죠?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 신원이 밝혀지면 북에 둔 가족이 위험합니다. 가족이 있으십니까? 딸과 아들이 있습니다. 11살, 8살입니다. 외교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원불명 여성 A로 등록하겠습니다. 하지만 조사는 받으셔야 합니다.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제 말투, 제 습관, 제 몸에 남은 흔적들, 그들은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조사관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양 출신입니다. 그것도 고위층입니다. 치아 상태, 피부 상태, 말투, 모든 게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왜 신원을 밝히지 않으십니까? 제 이름이 알려지는 순간 북한이 여기까지 올 겁니다. 아이들도 위험해집니다. 조사관은 한참을 저를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보호 대상으로 분류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정부 전용기였습니다. 2시간 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공항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검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 차가 멈췄습니다. 보안 시설 같았습니다.
한 방이 배정됐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한국의 하늘이었습니다.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감시받고 있었습니다. 밤이 됐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서연아, 준혁아, 엄마가 한국에 왔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너희를 다시 만날 수 있겠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처음으로 안심하고 울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한 달을 보냈습니다. 매일 조사를 받았습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질문, 제가 알고 있는 정보에 대한 질문. 저는 대답할 수 있는 것만 대답했습니다. 제 신원은 끝까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조사관들은 저를 여성 A라고 불렀습니다. 김여정은 이제 없었습니다. 한 달째 되던 날, 조사실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국정원 고위 관계자였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왜 당신을 암살하려 했습니까?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회의에서 저는 들으면 안 되는 것을 들었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부의 비밀이었습니다. 권력 승계에 관한 것이었고 그 과정에서 제거해야 할 사람들의 명단이었습니다. 제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명단을 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말하면 북한을 자극할 뿐입니다. 아이들이 더 위험해집니다. 관계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언젠가 말할 준비가 되시면 그때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가 끝났습니다. 저는 정착 프로그램으로 이송됐습니다. 하나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른 탈북자들과 격리됐습니다. 특별 보호 대상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한국말, 한국 사회를 배웠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인터넷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북한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아이들 소식을 찾으며 석 달 후, 저는 하나원을 나왔습니다. 서울 외곽 아파트가 배정됐습니다. 창문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자유로운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도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가 저를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아이들이 없었으니까요. 밤마다 저는 북쪽 하늘을 봤습니다. 저 너머에 서연이와 준혁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편지를 썼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낼 순 없지만 그래도 썼습니다. 서연아, 준혁아, 엄마는 한국에서 잘 살고 있어. 자유롭게 살고 있어. 하지만 매일 너희 생각을 해. 엄마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야. 엄마가 살아야 너희도 사는 거였어. 언젠가 통일이 되면 꼭 다시 만나자. 그때까지 건강하게 자라라. 엄마가 너희를 사랑한다. 편지를 쓰고 나니 조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뜨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제 삶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여기 한국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오면 아이들을 만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왜 떠나야 했는지 설명할 겁니다. 그날까지 저는 살아갈 겁니다. 자유롭게, 당당하게. 저는 김여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